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던 그 순간을요. 우리가 그린란드를 가져와도 개발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20년 넘게 국방부에서 북극 전략을 짜온 내가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미국이 관세와 군사력으로 유럽을 협박하는 동안 정작 북극 개발의 진짜 열쇠는 우리 손에 없었다는 사실을요. 그 열쇠를 쥔 나라는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히토류 3,860만 톤이 묻힌 그린란드,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거점, 중국 의존도를 끊을 마지막 기회. 우리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영하 50도 얼음 바다를 뚫고 자원을 운반할 쇄빙선을 만들 기술이 미국에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단 하나의 나라, 한국이 이미 유럽과 손잡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북극전략실 수석 분석관 에릭 톰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저는 백악관 웨스트윙 루즈벨트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북극전략실 수석 분석관으로 일한 지 22년째였지만 이렇게 긴급하게 대통령 주재 원탁회의에 소집된 건 처음이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손에 든 서류 가방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린란드 관련 기밀 보고서 300페이지가 들어있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미 자리를 채운 참석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CIA 국장, 그리고 대통령 책상 뒤편에는 성조기와 대통령 문장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톰슨 분석관, 자리에 앉으시죠.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았어요. 그때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빠른 걸음으로 자리에 앉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좋아요. 그린란드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리번 보좌관이 먼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덴마크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3국 회담을 했지만 1시간 만에 결렬됐어요. 덴마크 외교장관이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라며 협상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님. 설리번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무장관이 자료를 펼쳤어요. 대통령님, 덴마크가 주관하는 그린란드 합동군사훈련 북극의 인내작전에 유럽 8개국이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입니다.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까? 네.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로 인상합니다.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참석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모두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 앞에서 유럽이 버틸 수 없을 거라고 믿는 눈빛이었죠. 좋아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들이 우리 안보 문제에 끼어들면서 감히 군대까지 보냈어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린란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톰슨 분석관, 브리핑 부탁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거대한 그린란드 지도가 나타났어요. 대통령님, 그린란드는 면적 217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반도의 10배, 프랑스의 4배 크기죠. 그건 알아요. 중요한 건 그 밑에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히토류 매장량 3,860만 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했어요. 3,860만 톤이요? CIA 국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이건 중국 전체 매장량 4,400만 톤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히토류 수입의 7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모터, 미사일 유도장치, 풍력 발전기, 첨단 무기 시스템의 필수적인 원소들이죠. 중국이 이걸 무기화하면 우리 국방산업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그린란드가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중국 목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확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입니다. 화면에 북반구 지도가 떴어요. 미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빨간 선들이 그린란드를 거쳐 러시아와 중국 방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골든돔은 차세대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각도와 범위, 경계 지점을 고려할 때 그린란드가 포함될 때만 잠재력과 효율성을 최대로 발휘합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히토류 3,860만 톤과 골든돔 방어망. 이 둘은 미국의 21세기 안보를 좌우합니다.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죠? 네, 대통령님.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 조사선 3척이 현재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러시아 쇄빙선 2척도 마찬가지고요. 그들도 히토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인구 600만의 작은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막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설리번 보좌관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서야 하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뿐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기술력이면 그린란드 정도는 얼마든지 확보하고 개발할 수 있다고요. 좋아요.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관세 조치는 내일 당장 발표합니다. 트루스 소셜에 직접 올리겠어요. 유럽 8개국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 그린란드 매입 합의될 때까지 계속 부과.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신만만한 얼굴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긴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국방부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 3층 제 사무실 책상에는 그린란드 관련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지질조사 보고서, 자원 매장량 추정치, 전략적 가치 분석, 22년 동안 북극을 연구해온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포토맥 강 너머로 국회의사당 돔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관세 압박에 유럽은 버티지 못할 거고 덴마크는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 되겠죠. 히토류 3,860만 톤, 골든돔 방어망, 중국 의존도, 탈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서류 더미에서 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그린란드 개발 실무 계획안.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합동으로 작성한 300페이지짜리 문서였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 자원 확보 전략, 2장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3장 중국 러시아 견제 방안,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4장 개발 및 운송 계획을 펼치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히토류를 캐내는 방법은 나와 있었습니다. 채굴 장비, 정제 시설, 인력 배치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저는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물류 및 운송 섹션을 찾았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쇠빙 화물선을 통한 연중 운송 체계 구축, 미국 조선업체와 협력하여 필요 선박 확보. 미국 조선업체?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2년 동안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국방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미국 조선 산업 현황 보고서를 열었어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국 상업용 조선소 연간 생산 능력, 대형 선박 한 척 미만. 한 척도 안 된다고요?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미국은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같은 군함은 만들지만 상업용 대형 선박은 거의 건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쇠빙선 같은 특수 선박은 더더욱 그랬죠. 저는 추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극지 쇠빙선 건조 기술, 북극 항로 화물선, LNG 쇠빙 운반선, 키워드를 바꿔가며 찾아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린란드 환경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평균 기온 영하 20도, 겨울철 최저 기온 영하 50도, 해빙 두께 평균 2.5m, 연중 8개월 얼음으로 덮임. 이런 환경에서 히토류를 운반하려면 보통 배로는 불가능했어요. 두꺼운 얼음을 깨면서 항해할 수 있는 쇠빙선이 필요했고, 동시에 영하 50도에서도 작동하는 특수 엔진과 선체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확보한다 해도 그 히토류를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배가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그건 그냥 얼음 속에 묻힌 보물일 뿐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내일 아침 이 문제를 보고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뭔가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CIA 산업정보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마크 리처드슨입니다. 상대방이 대답했어요. 리처드슨 팀장, 톰슨입니다. 국방부 북극 전략실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죠? 쇠빙선 관련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쇠빙 화물선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잠시만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타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빙 LNG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영하 50도 환경에서 두께 2.5m 얼음을 깨면서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배요. 리처드슨 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거 거의 없는데요. 뭐라고요? 쇠빙 LNG선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조선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극저온 탱크와 쇠빙 충격을 동시에 견뎌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만들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조선소들이 이 분야를 독점하고 있어요.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에 투입된 쇠빙선 15척이 전부 한국산입니다. 시장 점유율 거의 100%로 봐도 무방하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라니. 그 나라는 제 머릿속에서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 K-팝 정도로만 존재했어요. 북극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미국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쇠빙 LNG선 건조 경험이 전무합니다. 군함은 만들지만 상업용 특수선은 기술이 없어요. 유럽은요?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다 시도는 했지만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히토류 3,860만 톤이 뭔 소용입니까? 우리가 그린란드를 확보해도 그걸 미국까지 운반할 배가 없는데요. 그리고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요?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워싱턴 3국 회담이 왜 1시간 만에 결렬됐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덴마크가 협상을 거부한 이유가 단순히 주권 문제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가져가 봤자 개발 못할 거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내일 백악관에 뭐라고 보고하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계획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고 말해야 하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그린란드 작전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을 메울 열쇠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쥐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 지하 2층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CIA 산업정보과 마크 리처드슨 팀장과 긴급 미팅을 잡았거든요.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리처드슨 팀장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노트북과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톰슨 분석관, 어젯밤 통화 후에 자료를 더 준비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았어요. 한국 조선업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리처드슨 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여러 나라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현재 쇠빙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러시아, 시도했지만 자체 기술 부족으로 포기. 중국, 10년 넘게 개발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 실패. 노르웨이, 연구용 쇠빙선만 보유. 독일과 프랑스, 기술 개발 중단. 미국, 군함 외 상업용 대형 선박 건조 능력 거의 없음. 그럼 한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처드슨 팀장이 한반도를 확대했어요. 대한민국, 쇠빙 LNG선 시장 점유율 100%.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을 상용화한 국가입니다. 100%라고요? 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에 투입된 쇠빙선 15척, 전량 한국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했습니다. 척당 가격이 4억 원 수준이에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은 북극권 나라도 아닌데요. 그게 아이러니죠. 리처드슨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북극과 가장 먼 나라가 북극 개발의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이 기술을 개발한 건 30년 전부터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LNG선 기술에 투자했고 2000년대 들어 쇠빙 기술을 결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0년대에 완전히 상용화에 성공했죠. 30년이요? 네. 꾸준히 투자하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래프에는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량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연간 100척 이상. 미국의 한 척 미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핵심입니까? 멤브레인 기술입니다. 리처드슨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LNG는 영하 163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쇠빙선은 두꺼운 얼음을 깨면서 전진하니까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극저온에서는 금속이 수축하고 쇠빙 충격으로는 진동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해결했다는 건가요? 네. 특수합금으로 만든 초방막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극저온에서도 수축하지 않고 충격에도 견디는 소재죠. 이게 멤브레인 기술의 핵심이고 한국만 상용화에 성공했어요. 미국은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리처드슨 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넘게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았거든요. 결국 포기하고 군함 건조에만 집중하게 됐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그린란드 히토류를 운반하려면 한국 배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리처드슨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린란드는 연중 8개월이 얼음으로 덮여 있고 해빙 두께가 2.5m에 달합니다.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환경이고요. 이런 곳에서 히토류를 운반하려면
쇠빙 화물선이 필수인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저는 책상에 기대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우리가 관세로 유럽 8개국을 협박하고 북극의 인내작전에 병력 보낸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정작 핵심 기술은 아시아 한 나라가 독점하고 있다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리처드슨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한국은 이미 유럽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정부가 최근 한국 조선업체들과 비공식 회담을 가졌어요. 그린란드 자원 개발 관련해서요. 언제부터요? 3주 전부터입니다. 우리가 그린란드 압박을 시작한 직후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관세로 위협하는 동안 덴마크는 조용히 한국과 손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협상 내용이 뭡니까?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이 쇠빙선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히토류 일부 지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건물 밖으로 워싱턴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었지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슨 팀장, 이 정보 확실한 겁니까? 네. 우리 유럽 정보망에서 확인했습니다. 노르웨이뿐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유럽 8개국 중 상당수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안 옵니까? 왜 미국한테는 손 안 내밀고 한국으로 갑니까? 간단합니다. 리처드슨 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세로 협박했지만 한국은 파트너십을 제안했거든요. 우리는 51% 지배권을 요구할 게 뻔하지만 한국은 15% 정도만 원한다고 들었어요. 15%요? 네. 한국은 인구가 5천만입니다. 히토류 필요량 자체가 미국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소량만 확보하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몫으로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져가려 했고 한국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려 했어요. 우리는 군사력으로 위협했고 한국은 기술력으로 설득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 파트너인지는 뻔했죠. 톰슨 분석관, 리처드슨 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내용 백악관에 보고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대통령님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확보해도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상황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관세 10%, 25%, 골든돔 방어망, 히토류 3,860만 톤.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입니까? 정작 개발할 배가 없는데요. 그리고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22년 동안 북극 전략을 짜왔지만 이 나라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죠. 백악관 보고는 다음 날 오후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대통령 앞에서 한국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하려면 완벽한 데이터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CIA 산업정보과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샅샅이 파헤쳐 달라고요. 그날 오후 리처드슨 팀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빨간색 기밀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톰슨 분석관, 원하신 자료입니다. 그는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조선업 기술 분석 보고서, 극비 문서였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결론, 쇠빙 LNG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기술적 독점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 타국의 추격 불가능. 10년 내 추격 불가능이라고요? 네. 리처드슨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기술평가팀이 내린 결론입니다.
한국이 30년간 쌓아온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 현실적으로는 15년 이상 걸릴 거예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상세한 기술 분석이 나왔어요. 멤브레인 시스템, 특수합금 소재, 극저온 용접 기술, 쇠빙 선체 설계, 하나하나가 고도의 전문 기술이었습니다. 이 멤브레인 기술이 정확히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처드슨 팀장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거대한 배의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LNG는 액화천 연가스입니다. 영하 163도에서 보관해야 하죠. 이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려면 특수한 탱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멤브레인 탱크예요. 화면이 확대되면서 탱크 내부 구조가 보였습니다. 얇은 금속막들이 여러 겹 겹쳐져 있었어요. 이 초박막 구조가 핵심입니다. 0.7mm 두께의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영하 163도에서도 수축하지 않고 탄성을 유지합니다. 0.7mm요? 종이보다 얇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압력을 견뎌냅니다. 리처드슨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쇠빙선은 두꺼운 얼음을 깨면서 전진하니까 선체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집니다. 초당 수십 번씩 충격이 반복되죠. 이 충격이 멤브레인 탱크로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파손됩니다. 극저온에서 금속은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특수합금은 극저온에서도 충격을 흡수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 유일의 기술이에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리처드슨 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조선소들의 연구 기록이 나타났어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합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총 투자액 30억 달러. 그런데 결과는요? 실패했습니다. 극저온 소재 개발까지는 성공했는데 쇠빙 충격과 결합하는데 실패했어요. 결국 2018년 프로젝트를 중단했죠. 3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실패했다고요? 네. 기술적 난이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중국도 비슷합니다. 리처드슨 팀장이 말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개발 중인데 아직 상용화 못했어요. 시험선은 만들었지만 실제 운항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요? 노르웨이가 가장 앞서 있었는데 그들도 연구용 쇠빙선만 만들 수 있어요. 상업용은 기술이 부족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2015년쯤 개발을 포기했고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리처드슨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도 압도적이에요. 한국 조선소는 연간 쇠빙 LNG선을 100척 이상 건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 척도 못 만들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강 너머로 국회의 사당이 보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관세로 유럽을 협박하고 군사훈련에 병력 보낸 8개국을 압박했지만 정작 개발의 핵심은 우리 손에 없었던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리처드슨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극의 인내작전 말입니다. 그게 왜요? 덴마크가 주관하는 이 군사훈련에 유럽 8개국이 병력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이걸 빌미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리처드슨 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들 나라가 군사훈련은 하지만 정작 그린란드를 개발할 배는 못 만들어요. 훈련만 하고 개발은 못한다는 건가요? 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전부 북극권 국가들이에요. 하지만 쇠빙 화물선 기술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북극에서 가장 먼 나라지만 북극 개발에 필수적인 배를 유일하게 만들 수 있죠. 저는 그 아이러니를 곱씹었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을 협박하고 있지만 정작 기술은 지리적으로 먼 나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 없이는 그린란드는 그냥 얼음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톰슨 분석관, 내일 백악관 보고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대통령님께 사실을 말씀드려야죠. 우리가 그린란드를 확보해도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리처드슨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대통령님 반응이 격렬할 텐데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그가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조선업 기술 분석 보고서. 저는 그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멤브레인 기술, 특수합금, 극저온 용접, 30년간의 연구개발. 숫자와 그래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북극 개발의 미래는 지리가 아닌 기술이 결정한다. 한국은 그 진리를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우리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한국은 조용히 기술을 쌓아왔어요. 우리는 관세로 협박했지만 한국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로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백악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발대발할 게 뻔했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히토류 3,860만 톤이 묻혀 있어도 골든돔을 설치해도 그걸 운반할 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다시 백악관 루즈벨트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통령 앞 책상 위에는 제가 준비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빨간색 표지에 극비 도장이 찍힌 파일이었습니다. 톰슨 분석관, 트럼프 대통령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린란드 개발 불가능 보고서라니. 대통령님,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확보해도 개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요?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인데 개발을 못한다고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문제는 운송입니다. 그린란드는 연중 8개월이 얼음으로 덮여 있고 해빙 두께가 평균 2.5m입니다.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환경이죠. 히토류를 미국까지 운반하려면 쇠빙 화물선이 필수입니다. 그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설리번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조선 능력 그래프가 떴어요. 미국 상업용 조선소 연간 생산 능력, 대형 선박 한 척 미만. 쇠빙 LNG선 건조 경험 전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척도 못 만든다고요? CIA 국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군함은 만들지만 상업용 특수선은 기술이 없습니다. 특히 쇠빙선 같은 고난도 선박은 더더욱 그렇죠.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30억 달러를 투자해 쇠빙 LNG선 기술을 개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018년 프로젝트가 중단됐어요. 그럼 유럽은요?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유럽 조선소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모두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연구용 쇠빙선만 보유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쇠빙 LNG선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쇠빙선 15척, 전량 한국산. 척당 가격 4억 원.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을 상용화한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작은 나라가 미국도 못 만드는 배를 만든다고요? 네, 대통령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30년 전부터 이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멤브레인 기술이라는 특수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 연간 100척 이상 건조할 수 있어요. 반면 우리는 한 척도 못 만듭니다. 설리번 보좌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한테 기술 이전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리처드슨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30년간 쌓아온 핵심 기술을 넘길 리 없어요. 그리고 설령 기술을 받아도 상용화까지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대통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덴마크, 노르웨이와 협상 중입니다. 뭐라고요? 3주 전부터 비공식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히토류 개발 관련해서요.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관세로 압박하는 동안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덴마크뿐 아니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8개국 중 상당수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히토류 15%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요? 우리가 원하는 51%에 비하면 훨씬 적네요. 맞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5천만입니다. 필요한 히토류 양 자체가 미국보다 적어요. 그래서 15%만 확보하면 충분하고 나머지 85%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몫으로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기술 이전은요? 없습니다. 한국이 선박 건조와 운영을 전담하는 조건이에요. 설리번 보좌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매력적인 조건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져가려 하지만 한국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갑니다. 우리는 군사력으로 위협하지만 한국은 기술력으로 파트너십을 제안해요. 덴마크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인지는 뻔합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관세 압박을 계속하고 그린란드를 확보한다. 하지만 개발은 못합니다. 히토류는 그냥 얼음 속에 묻혀 있을 뿐이에요. 둘째는요. 한국과 협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활용해서 그린란드를 개발하는 거죠.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손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까? 국방장관이 반발했습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한국 배가 필요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극 개발에는 한국이 필수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톰슨 분석관, 확실합니까? 네, 대통령님. 22년 동안 북극을 연구했습니다. 이건 제 전문 분야예요. 한국 없이는 그린란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요. 한국 측에 접촉하십시오. 비공식적으로요. 우리도 협력 의사가 있다고 전하세요. 네, 대통령님.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우리가 관세로 유럽 8개국을 협박하고 북극의 인내작전을 문제 삼고 덴마크를 압박하는 동안 정작 핵심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유럽과 손잡고 있었어요. 저는 펜타곤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하늘이 흐렸어요. 마치 우리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카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어요. 북극과 가장 먼 나라가 북극 개발의 주인공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손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토류 3,860만 톤, 골든돔 방어망, 중국 의존도 탈피, 모든 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기술에 달려 있었습니다. 백악관 회의가 끝난 지 3일 후, 저는 다시 루즈벨트룸에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심각했어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뿐 아니라 백악관 경제보좌관까지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국에서 날아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톰슨 분석관, 설리번 보좌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측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공식 접촉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접촉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희토류 15% 지분, 기술 이전 없음, 선박 건조는 한국이 전담합니다. 15%라고요? 국방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인데 겨우 15%를 받아들이라고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6월 1일부터 25% 관세로 유럽을 압박해도 한국 기술 없이는 그린란드는 그냥 얼음 덩어리입니다. 개발할 배가 없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CIA 국장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어요.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리번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유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CIA 국장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렸어요. 관세 위협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요.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반응이네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CIA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은 단결하고 주권 수호에 전념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EU 대사들이 브뤼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대통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보복관세, 미국산 무기 수입 중단, 유럽 주둔 미군 지원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감히 우리한테 맞서겠다는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문제는 관세가 아닙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25% 관세로 유럽을 굴복시킨다 해도 한국 기술 없으면 그린란드는 쓸모없습니다. 희토류를 운반할 배가 없으니까요.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한테 압박하면 어떻습니까? 기술을 넘기라고 강요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과 손잡았어요. 덴마크, 노르웨이뿐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까지 한국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유럽 편을 들 겁니다. 우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한국 배가 필요한데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도 불가능해져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화면에는 북극 지도가 나타났고 여러 지점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러시아 야말. 이 모든 곳에서 한국 쇄빙선이 필요합니다. 한국 없이는 북극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요. 설리번 보좌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관세를 부과해도 기술이 없으면 속수무책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1세기 북극은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제보좌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현실적으로 한국과 협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15%가 아깝지만 0%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이 반발했습니다.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럽한테 관세로 압박하다가 결국 한국 조건 받아들이면 약해 보이잖아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체면보다 실리입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희토류 15%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건 연간 수백만 톤 규모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확실히 줄일 수 있죠. 반면 협력하지 않으면 0%입니다. 그린란드를 확보해도 개발 못하니까요. CIA 국장이 추가 정보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국도 한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통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한국 조선업체들에게 북극 항로 개발 협력을 제안했어요.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우리는 완전히 배제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최종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 협력한다. 희토류 15%를 확보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인다. 둘째, 협력을 거부한다. 그린란드는 얼음 속에 묻혀 있고 한국은 중국이나 유럽과 손잡는다. 우리는 완전히 배제된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톰슨 분석관, 개인적인 의견은 뭡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미국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다릅니다. 군사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기술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좋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 공식 제안하십시오. 15% 조건으로 협력하겠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세요. 무슨 조건입니까? 이 협력이 미중 경쟁에서 우리 편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는 건 용납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붉은 노을이 포토맥 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졌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관세 10%, 25%, 골든돔 방어망, 군사력 과시, 모든 게 소용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한국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22년 경력 동안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작은 아시아 국가의 기술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희토류 3,860만 톤이 묻혀 있어도 우리 손으로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었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국무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한국 측과의 공식 협상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테이블 한쪽에는 미국 협상단이, 반대편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김태영 차관이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측 기술자문으로 참석했죠. 회의가 시작되기 전 국무장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톰슨 분석관,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세요. 15%는 너무 많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협상 카드가 없다는 사실을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김 차관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란드 프로젝트는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죠. 국무장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측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휘토류 15% 지분, 기술 이전 없음, 선박 건조 한국 전담. 이 조건들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지분 문제입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15%는 미국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10% 정도로 조정할 수 없을까요? 김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휘토류 최소량이 연간 60만 톤입니다. 그린란드 전체 매장량 3,860만 톤의 15%가 580만 톤인데 이걸 30년에 걸쳐 채굴하면 연간 약 19만 톤이에요. 우리 수요를 감안하면 15%가 최소한입니다. 저는 그 계산이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무장관이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라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멤브레인 기술은 한국이 30년간 개발한 핵심 기술입니다. 이걸 이전하면 우리의 경쟁력이 사라져요. 대신 선박 건조와 운영을 우리가 전담하겠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저는 국무장관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더 이상 압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국무장관이 쪽지를 읽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한국 측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 협력이 미중 경쟁에서 명확히 미국 편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유사한 협력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김 차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중립적인 기술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미국과도 협력하고 유럽과도 협력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와도 협력할 수 있어요. 기술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상업적 자산이니까요. 국무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중국과도 협력한다는 겁니까? 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도 우리 고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각 프로젝트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린란드 프로젝트에서 얻은 기술이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어느 한쪽 편만 들면 다른 쪽의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중립을 지키는 게 생존 전략이었어요. 국무장관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최소한 중국과의 북극 협력은 제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김 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관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한국 조선업의 최대 고객입니다. 전체 수주량의 30%가 중국 관련이에요. 우리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면 조선업이 무너집니다. 그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상황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배타적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가진 중립적 파트너였고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가 압박하면 유럽이나 중국으로 갈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국무장관이 결국 양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의 중립적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대신 그린란드 프로젝트에서만큼은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김 차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휘토류 15%, 기술 이전 없음, 선박 건조 한국 전담, 한국의 중립적 지위 인정. 모든 조건이 한국 측 요구대로 받아들여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국 대표단이 나간 후 국무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완패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국무장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톰슨 분석관, 솔직히 물어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이렇게 끌려다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우리는 군사력과 경제력만 믿었습니다. 기술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죠. 반면 한국은 3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조용히, 꾸준히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이 북극의 열쇠가 됐습니다. 국무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1세기는 정말 다르군요. 군사력보다 기술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건물을 나와 워싱턴 거리를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관세로 유럽을 협박하고 군사훈련을 문제 삼고 25% 압박을 가했지만 결국 우리는 한국의 조건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온 문자였어요. 대통령 승인. 한국과 협력 진행하라.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협박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로 북극 전체를 장악했어요. 강대국의 시대는 끝나고 기술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세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저는 코펜하겐에 있었어요. 덴마크 외교부 대회의실에서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사자 북극 개발 협약. 회의실에는 각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덴마크 총리, 노르웨이 에너지부 장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 저는 미국 기술자문으로 배석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우리가 관세로 협박했던 나라들과 함께 한국을 중심으로 손잡게 될 줄은요. 조인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펜하겐 항구가 보였어요. 맑은 봄 하늘 아래 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쇠빙선은 없었죠. 하지만 머지않아 한국에서 만든 쇠빙선들이 이 항구를 드나들 겁니다. 그린란드의 히토류를 싣고요.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북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3개월 전 우리는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고 한국이라는 훌륭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비록 우리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이게 현실이었으니까요. 한국 김태영 차관이 다음 연사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3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기술은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려 합니다. 그가 참석자들을 둘러봤어요. 그린란드 히토류 개발은 시작일 뿐입니다.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북극 항로 전체가 열리고 있어요. 한국은 기술 파트너로서 모든 나라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김 차관을 바라봤어요. 3개월 전 그와 협상할 때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죠. 작은 나라 삼성과 현대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은 북극의 미래를 쥔 나라였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마지막 연사로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력을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21세기 북극은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기술과 자원, 자본이 모두 필요하죠. 한국의 기술, 덴마크의 그린란드, 노르웨이의 경험, 미국의 시장. 이 모든 게 합쳐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국무장관은 그린란드를 미국 단독으로 가져가려 했었죠. 관세로 협박하고 군사력을 과시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협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조인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첫 질문은 영국 BBC 기자가 했습니다. 미국은 3개월 전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금은 협력하고 있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국무장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가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했어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린란드 개발은 어느 한 나라가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선택한 겁니다. 프랑스 르몽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협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극권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김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위치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한국은 30년간 쇠빙 LNG선 기술에 투자했어요. 지금은 그 기술이 세계 유일합니다. 북극이 가까워도 기술이 없으면 의미 없고 북극이 멀어도 기술이 있으면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 슈피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협력이 미중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국무장관이 먼저 대답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이번 협력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김 차관이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한국은 중립적 기술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미국과도 협력하고 유럽과도 협력하며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와도 협력합니다. 기술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상업적 자산이니까요. 저는 그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어느 편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았습니다. 모두와 협력하면서 자기 몫을 챙기는 전략이었죠. 작은 나라의 생존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샴페인을 들고 환담을 나눴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김 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오랜만입니다. 차관님, 저는 악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이 이뤄낸 성과가 대단합니다. 김 차관이 미소 지었어요. 성과라기보다는 준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30년 전부터 이날을 위해 준비했어요. 조용히, 꾸준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3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작긴 합니다. 김 차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구 5천만, 영토도 좁고 자원도 없어요. 그래서 기술에 목숨 걸었습니다. 기술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믿었고 한국은 기술력에 투자했어요. 결과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4개국이 손잡고 북극의 미래를 여는 모습이었죠. 차관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은 왜 15%만 요구했습니까?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었잖아요. 기술을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김 차관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욕심은 독입니다. 우리가 50%, 70%를 요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우리를 견제했을 겁니다. 아, 저는 이해했습니다. 15%는 적당한 선이었어요. 우리 목을 챙기면서도 다른 나라들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이었죠.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김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대국처럼 모든 걸 가져가려 하면 뭉쳐서 우리를 죽여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갑니다. 모두가 이익을 보게 만들고 우리도 그 안에서 몫을 챙기는 거죠. 생존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통했어요. 지금 여기를 보세요.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모두가 만족하고 있잖아요.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덴마크는 그린란드 주권을 지켰고 노르웨이는 북극 개발에 참여했으며 미국은 히토류 15%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로 모든 걸 얻었어요. 차관님, 앞으로 계획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확장입니다. 김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시작일 뿐이에요. 알래스카, 캐나다, 러시아 북극권 전체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곳에서 파트너가 될 겁니다. 중국과도 협력합니까? 물론이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중립적 기술 파트너예요. 누구와도 협력합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코펜하겐의 밤 풍경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백악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21세기 북극은 군사력이 아닌 기술력으로 열린다. 한국이 그 진리를 증명했다. 타자를 치면서 지난 3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만만한 모습, 관세 협박, 유럽 8개국 압박, 그리고 한국이라는 변수의 등장. 우리는 모든 걸 가지려 했지만 결국 15%를 얻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강대국의 시대는 끝났다. 기술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시대의 주인공은 한국이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그린란드 누크에서 환영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3개월 전 그곳에서는 양키고 홈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었죠. 미국을 비난하는 시위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를 겁니다. 한국 환영이라는 현수막이 걸릴 거예요. 협박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지배가 아닌 협력으로 다가온 나라를 환영하는 거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22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미국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압도적인 영향력. 하지만 그린란드 사태는 제게 새로운 교훈을 줬어요. 21세기는 다르다는 것. 기술이 모든 걸 바꾼다는 것. 그리고 작은 나라도 기술만 있으면 강대국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것. 한국이라는 나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나라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들이 조용히 준비해온 30년이 북극의 미래를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휘토류 3,860만 톤, 골든돔 방어망, 중국 의존도 탈피.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의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휘토류 3,860만 톤, 골든돔 방어망, 중국 의존도 탈피.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의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코펜하겐의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22년간 미국의 힘을 믿어왔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준비해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30년을 준비했고 세계가 북극을 바라볼 때 이미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조용하지만 치밀한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다음 30년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세계가 또 한 번 놀랄 그 무언가를요.